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끝내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맨체스터 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사상 초유의 4연속 우승에 다가섰는데요. 사실 이날 토트넘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맨시티를 상대로 선전했습니다. 아쉽게도 손흥민 선수가 두 차례의 빅 찬스를 놓치면서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던 기회를 살리지 못했는데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마침내 선발 전술과 경기 전략에 대한 큰 변화를 시도했지만 막상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저조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경기 주요 장면을 통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2023-2024 시즌 맨체스터 시티와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0대2로 패배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이 개장한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맨시티에 실점했고 또 처음으로 패배한 경기가 됐는데요. 사실 올 시즌의 FA컵 맞대결에서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첫 실점과 첫 패배를 당했던 토트넘이 홈에서 맨시티와의 공식전 2연패를 당하면서 이제는 패배 맨시티가 토트넘 징크스를 완전히 이겨내고 끝내게 된 시즌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 맨시티는 이기지 못했다면 자력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에 토트넘 원정 승리로 승점 88점을 기록하면서 최종 라운드를 앞둔 시점 아스널의 승점 2점 차 우위 그리고 골득실 차는 한 골이 뒤져 있지만 맨시티가 마지막 경기 이기면 그대로 우승을 확정하게 됩니다. 반면 토트넘 같은 경우엔 이날 경기 패배로 리버풀과 3대3으로 비기며 승점 68점을 얻은 에스턴 빌라를 추월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를 이겼어야 승점 66점을 얻으면서 마지막 라운드의 결과를 통해 4위 도전이 가능했는데요. 마지막 경기를 남겨둔 시점의 승점 차이가 5점으로 유지되면서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죠.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맨유와의 연기된 경기를 주중에 치르고 또 주말 리그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보니까 이 두 경기를 모두 이기고 토트넘이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토트넘이 6위로 내려갈 수 있고 첼시 역시 마찬가지로 두 경기를 남겨놓고 있고 골득실 차에서 우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아직 7위까지 떨어지면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까지 내려갈 수 있는 위협이 남아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토트넘이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은 1무만 거둬도 이제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로파리그 진출권은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가장 큰 전술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4-4-2 대형으로 선발 명단을 꾸린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와 존슨 선수를 투톱으로 배치했는데 중앙 투톱이 아니라 윙 투톱으로 좌우 측면에 벌려놨고요. 미드필드도 4명을 박스형으로 배치했습니다. 메디슨과 사르를 2명의 10번 자리로 두고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르를 2명의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로 배치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존슨이 폭을 만들고 그 만든 폭 사이로 사르나 메디슨이 침투하고 또 벤탄쿠르도 상황에 따라서 전진하면서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수비에 신경을 쓴 포진이고 중앙지역의 압박과 중앙지역의 컴팩트함을 유지한 것인데요. 포백 라인 역시 반더벤 선수를 마침내 레프트백으로 선발 출전시켰고 드라구신과 로메로를 센터백으로 포로를 오른쪽 풀백으로 배치했는데 이 전형에서 토트넘은 인버티드 풀백처럼 좌우 풀백을 안쪽으로 끌어당기지 않고 메디슨, 사르, 벤탄쿠르, 호이비르가 지속적으로 중앙 지역에 머물리면서 또 반더펜과 포로도 계속해서 사이드 지역에 머무르면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것에 집중했고 또 홀란 선수 역시 드라구신과 로메로가 번갈아 방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수비를 많이 신경 썼어요. 특히 지금까지 3미들로 구성해왔던 토트넘의 중원은 호이비에르 선수를 투입하면서 두 센터백을 보조하고 커버할 수 있도록 해줬고 이를 통해서 수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홀란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포든과 더브라이너, 베실바를 2선에 배치했습니다. 2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로드리와 코바치치, 포백 라인은 그바르디올, 아칸지, 디아스, 워커로 구성됐고 에데르송이 골문을 지켰는데요. 그바르디올과 워커가 많이 공격 가담을 하면서 이 풀백들이 측면 공격을 펼쳤고 포든과 더브라이너가 2명의 탑10, 2명의 플레이메이커에 가깝게 움직였는데 보시는 대로 토트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앙 지역에 숫자도 많이 놓고 수비적인 대비를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공간이 없었고 워커 선수 쪽을 통한 조금은 토트넘이 의도적으로 열어놨던 이 공간을 통한 측면 공격 외에는 전반전에는 조금은 답답하게 경기를 풀어가야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토트넘의 전술 변화와 포지션 변화, 포메이션 변화는 맨시티 선수를 조금은 당황하게 만들었던 면이 있고요. 그로 인해 전반 6분 만에 먼저 슈팅 기회를 만든 팀은 토트넘이었어요. 호이비에르 선수가 수비 지역에서 문전 우측 지역으로 크게 전환 패스를 내준 것, 존슨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에서 공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먼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수비 간격이 크게 벌어졌죠.
다만 토트넘이 중앙 공격수 없이 경기를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의 공격 지원이나 공격 침투 숫자가 부족했는데 이 시점에는 벤탄쿠르가 아직 충분한 체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빠르게 공격 지역으로 치고 올라왔고 여기서 존슨 선수가 이미 계획된 벤탄쿠르의 움직임에 맞춰서 내준 패스를 벤탄쿠르가 이어받아서 왼발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아쉽게도 이 슈팅이 조금은 중앙 쪽으로 쏠리면서 에데르송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 패턴대로 득점이 이루어졌다면 토트넘도 이번 경기 승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토트넘이 수비에 신경을 많이 쓰긴 했지만 전방 압박도 포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전방 압박을 할 때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구성했는데 전반 8분 맨시티의 중앙 미드필더인 로드리가 오른쪽 뒷공간으로 침투하고 오버래핑하던 워커를 향해 긴 수루 패스를 보냈고 워커의 컷백을 더브라이너가 슈팅으로 가져갔을 때 반더벤 선수가 육탄방으로 간신히 막아냈던 장면이 있었지만 이 장면은 워커 선수의 오프사이드가 확인되면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전반 14분에도 포든 선수가 오른쪽에 워커의 오버래핑에 맞춰서 수루 패스를 줬고 워커가 또 한 번 컷백을 했는데요. 여기서는 호이비에르가 차단하면서 워커가 오버래핑하고 컷백을 하더라도 조금은 열어준 채로 중앙 지역을 막는 것으로 토트넘이 전략적인 수비를 펼쳤다. 그 어느 때보다 상대 공격에 대한 대응법을 갖춘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 16분에는 호이비에르 선수가 문전에서 공을 걷어내려고 했던 것이 빗맞으면서 오히려 포든 선수에게로 흐르며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포든 선수의 1대1 상황 슈팅을 비카리오 선수가 놀라운 순발력으로 막아내면서 토트넘이 첫 번째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어서 전반 24분에는 드라고신 선수가 왼쪽에 판더펜에게 패스하고 판더펜 선수가 그대로 수비 뒷공간을 강하게 찔러 넣는 롱패스를 통해서 토트넘이 그 어느 때보다 다이렉트하고 직선적인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이 패스 역시 중앙 미드필드인 벤탄쿠르가 순간적으로 전진하면서 이어받았고 이를 통해 맨시티 수비에 허를 찔렀습니다. 벤탄쿠르가 왼쪽 뒷공간으로 빠져든 이후 오른쪽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오던 존슨을 향해 또 한 번 크게 전환 패스를 내줬지만 아쉽게도 수비가 먼저 따라 내려오면서 이 패스를 차단하며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전반 33분에도 호이비에르가 오른쪽으로 사이드에 벌려있던 존슨에게 내준 패스를 존슨이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면서 시도한 크로스 패스 그바르디올이 건드리면서 골절됐고 그를 통해서 에데르송이 선방하는 상황이 이어졌고요. 이어진 코너킥 전반 34분 기회에서는 흐른 공을 손흥민 선수가 키핑하고 슈팅을 때렸는데 아쉽게 이게 빗맞으면서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팽팽하고 대등한 경기가 이어졌는데요. 전반 38분에는 워커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오른발로 얼리 크로스를 수비 뒷공간으로 보냈는데 왼쪽 풀백인 그바르디올이 순간적으로 프리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은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각이 없는 상태에서 슈팅을 때린 것이 골문을 크게 벗어났는데 사실 문전 중앙 지역에 홀란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빼주기만 했다면 토트넘이 실점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수비 집중력도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반 45분에는 더브라이너의 전진 패스를 받은 포든이 문전 왼쪽을 파고들어 내준 컷백을 홀란 선수가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반더벤 선수가 육탄방어로 막아냈고 흘러나온 공을 베르나르도 실바가 또 한 번 왼발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드라구신이 머리로 막아내면서 토트넘 선수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수비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결국 전반전은 0대 0으로 끝났는데요. 오히려 토트넘이 점유율에 있어서 55%로 앞섰고 슈팅 숫자는 3대3, 유효 슈팅 1대1 팽팽한 경기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대 득점은 맨시티가 0.35골로 0.24골에 토트넘보다 앞섰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맨시티는 두 차례 빅찬스가 있었는데 그 빅찬스를 모두 놓쳤고 토트넘은 실리적인 경기를 하면서 결국 빅찬스를 전반전에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반전에 좀 답답했던 맨시티가 어떤 변화를 줄지 또 후반전에 토트넘은 어떻게 공격의 날카로움을 회복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반전에 먼저 공격의 기세를 만든 것은 맨시티였는데요. 47분에 센터백인 아칸지가 적극적으로 공격 지역에 가담해서 압박까지 시도하면서 호이비에르 선수의 패스를 차단함과 동시에 더브라이너에게 패스를 줬고 더브라이너 선수가 오른발 터닝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슈팅을 비카리오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이어 49분에는 토트넘에게도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르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파고들던 존슨에게 전진 패스를 줬고 존슨 선수가 문전으로 크로스 패스를 낮게 보냈는데 여기서 왼쪽 반대편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두 명의 맨시티 수비수 사이로 들어오면서 에데르송 선수와 1대1 기회를 맞이하게 됐어요. 손흥민 선수의 오프더볼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 에데르송과의 1대1 상황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에데르송의 몸통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사실 조금은 이제 키를 넘기려고 시도했던 것 같은데 근거리였고 제대로 임팩트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막혔던 빅찬스 미스였는데 움직임이 좋았다. 그리고 조금은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부터 측면에 벌려서 압박도 많이 하고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스프린트가 많다 보니까 일찌감치 지친 기색을 보였던 것도 있다 보니까 맞머리 상황에서 예리함이 조금은 떨어졌던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 이후 토트넘의 공격이 살아났는데요. 51분에는 벤탄쿠르 선수가 중앙지역에서 2명의 맨시티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면서 메디슨에게 패스했고, 메디슨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벌려있던 손흥민 선수를 향해 빠른 타이밍의 전진 패스를 내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면서 특유의 손흥민 존에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여기서의 슈팅도 조금은 힘이 빠진 것 같았었어요. 조금 날카롭지 않게 정면으로 디아스에게 쉽게 막히면서 차단이 됐는데, 이렇게 슈팅 기회가 차단되자마자 토트넘이 내준 역습 기회는 결국 실점으로 이어지는 불운이 됐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시작된 공격, 벤탄쿠르 선수가 포든의 크로스를 막지 못한 가운데 우측으로 전개됐는데요. 우측에서 베르나르도 실바의 전진 패스를 받은 더브라이너가 수비 뒷공간으로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으면서 빠져들어왔고, 더브라이너의 컷백을 반대편에서 달려들어온 홀란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정말 많은 숫자의 토트넘 선수들이 있었는데 오프사이드 트랩도 이루지 못했고 대인 수비도 안 됐고 공간 침투 선수도 완전히 빠뜨리는 특유의 수비 대형이 무너지는 모습 속에 실점하고 말았죠. 이 실점 직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벤탄쿠르를 빼고 쿠루세스키를 투입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렸는데요. 다만 이 상황의 직전에 로메로 선수가 문전에서 슈팅을 시도하는 과정 속에 에데르손 골키퍼와 충돌을 했고, 에데르손 골키퍼가 머리 부상을 입다 보니까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어요. 더브라이너 역시 사르 선수의 경합 상황에서 발 뒤꿈치를 밟히면서 통증이 있었거든요. 맨시티는 68분에 이 에데르손과 더브라이너를 빼고 오르테가 골키퍼와 도쿠를 투입하면서 측면에는 드리블러를, 골문에는 선방 능력이 좋은 선수를 투입하게 된 것인데요. 71분 쿠루세스키 선수가 들어가서 공격적인 영향력을 잘 발휘했습니다. 존슨의 패스를 받아서 3명의 맨시티 선수 사이를 파고들면서 문전 우측 깊이까지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오르테가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때린 슈팅이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해서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반대편의 손흥민 선수, 뒤쪽에 메디슨 선수도 프리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쿠루세스키를 바라보고 있고 쏠려있던 상황에 크로스를 반대로 넘기면서 조금은 이제 상대의 허를 찌를 수 있었던 패스가 나왔다면 어땠을까? 손흥민 선수에게 넘겨만 줬더라면 골이 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는데 쿠루세스키 선수의 시야와 판단이 아쉬웠던 장면이었습니다. 79분 같은 경우에는 코너킥 공격에서 메디슨 선수가 쿠루세스키에게 짧게 내준 상황이었는데요. 수비의 견제가 오기 전에 조금은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시도한 왼발 슈팅이었음에도 골문을 크게 넘기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80분에도 기회가 있었는데요. 후방에서 길게 넘어온 패스를 쿠루세스키 선수가 빠져들어가면서 키핑까지 성공을 했고, 문전 우측 깊숙한 곳으로 또 한 번 이어졌어요. 각이 다소 없었고 오르테가 골키퍼가 확실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뒤쪽에 있는 포로나 존슨이나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줬더라면 충분히 조금 더 편안한 슈팅이 나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 무리하게 시도한 슈팅이 또 한 번 오르테가 골키퍼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쿠루세스키 선수가 벌인 욕심으로 인해 또 한 번의 좋은 기회가 무산이 됐고요. 81분에는 포로 선수가 우측면에서 중앙으로 연결한 패스를 메디슨 선수가 사르에게 내줬는데, 여기서도 사르 선수가 조급하게 중거리 슈팅을 때리면서 상대 수비의 육탄 방어에 쉽게 바로 앞에서 차단되고 말았어요.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전방의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릴 수 있는 타이밍에 침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슈팅이 아니라 패스를 선택했더라면 손흥민 선수에게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었음에도 슈팅을 좀 선택했던 아쉬운 판단이 역시나 기회를 놓친 상황으로 연결됐고요. 결국 84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체력도 떨어졌고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던 호이비에르와 사르를 빼고 스킵과 로셀소를 투입하면서 중원 지역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86분 토트넘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던, 쫓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는데요. 맨시티의 백패스가 전개될 때 존슨 선수가 강하게 달려들면서 아칸지 선수의 보응을 빼앗아냈고, 흘러나온 공을 손흥민 선수가 이어받으면서 디아스보다 앞서서 빠르게 골문으로 달려들며 오르테가와 1대1 기회를 맞이했는데, 오르테가의 다리 사이를 노렸던 손흥민 선수의 1대1 상황 슈팅이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사실 에데르손 골키퍼를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다리 사이로 찔러 넣는 슈팅을 많이 또 넣었었고, 에데르손 골키퍼가 1대1 상황에서 다리 사이를 좀 빠뜨리면서 실점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자연스럽게 그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 이 경기에서 오르테가 선수가 에데르손의 부상으로 인해 급히 투입됐었고, 특히 빌드업 능력은 오르테가가 에데르손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후보 골키퍼이지만 1대1 상황에서의 선방 능력이라든지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이 훨씬 더 좋은 선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1대1 상황에서의 수싸움에서 밀렸다. 또 어떻게 보면은 평소보다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경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뒷공간을 파고들 때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미 실점을 직감한 듯이 골을 먹기도 전에 주저앉아서 절망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오르테가에게 막히자 다시 일어나서 기뻐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은 아이러니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 뒤에 또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89분 교체로 들어온 도쿠 선수가 맨시티의 롱패스를 배후 공간으로 빠져들면서 이어받았고, 포로 선수의 견제가 있었는데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
포로가 확실한 파울로 도쿠를 넘어뜨리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고요. 1대0 상황만 하더라도 이날 경기 여러 이유로 중단된 시간들, 부상자도 있었기 때문에 추가 시간이 꽤 길게 주어졌기 때문에 토트넘이 동점골만 넣는다면 다시 역전까지 가져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 후반 추가 시간 1분 홀란 선수의 페널티킥이 성공이 되면서 맨시티가 2대0을 만들었고 사실상 토트넘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추가 시간 3분 2대0 실점 직후에 메디슨을 빼고 유망주인 무어를 투입하면서 사실상 경기를 포기한 모습을 보였고요. 맨시티는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홀란을 빼고 알바레스를 투입해 시간을 지연했습니다. 총 10분의 추가 시간이 별다른 장면 없이 끝났고 오히려 맨시티가 세 번째 추가 득점까지 노리는 장면을 비카리오가 막아내면서 마무리됐고요. 객관적인 전력차와 실력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토트넘은 기적 없이 이번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연기된 브라이튼과 첼시의 경기, 맨유와 뉴캐슬의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5월 16일 목요일 새벽에 열리고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은 5월 20일 월요일 0시에 일제히 10경기가 모두 열리게 됩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말씀드린 대로 비기기만 해도 일단은 유로파리그에 참가할 수 있고 이 가능성은 높은데요. 아쉽게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고 또 전반기에 최고의 모습을 보였던 손흥민 선수도 득점왕 시즌 이후 또 한 번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듯 했지만 아시안컵 참가 그 이후에 찾아왔던 체력적인 정신력이 힘든 모습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쉽게 올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올 시즌이 끝나지 않았고 또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통해서 올 시즌 개인 기록 10-10 도전이라든지 또 20폭골 도전이라든지 남은 미션들이 있거든요. 오늘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또 토트넘이 이번 경기는 그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 변화 또 상대의 맞춤 전술을 준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 있어서 그나마 이제 다행이었다. 다만 여전히 수비 조직과 수비 대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코칭 스태프를 선임하는 일이 있더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쟁점을 남겼던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무산된 가운데 맨시티와 아스널의 우승 경쟁은 이제 맨시티와 웨스트햄, 아스널과 에버튼의 프리미어리그 최종전 결과를 통해 나오게 됐는데요. 맨시티가 져야만 아스널은 우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맨시티의 4연속 우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은 어떤 팀이 될지 또 토트넘은 셰필드와의 마지막 경기 어떤 경기를 하게 될지 손흥민 선수의 개인 기록은 올 시즌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한준TV와 함께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마지막 이야기까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